It gives the experience a sense of being more real than this world is. 죽음에 대해 인류가 품어온 믿음은 시대마다 달랐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육체를 떠나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여정으로 여겼고, 고대 그리스에서는 지하 세계로 가는 영원한 잠으로 여겼다. 시대와 문명, 언어 모든 것이 달랐지만 결국 가리키는 것은 하나였다. 죽음 그 이후엔 무엇이 있는가? 수천 년이 흐른 뒤 과학은 그 질문에 마침표를 찍으려 했다. 심장이 멈추면 뇌가 멈추고, 뇌가 멈추면 의식도 사라진다. 죽음은 끝이다. 그 이후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그 마침표에 균열을 낸 사람들이 있었다. 임사체험.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증언이었다. 그들은 어딘지 모를 그곳에서 무언가를 보았다고 했다. 그리고 현재로 돌아오기 전 의식을 잃은 동안 벌어진 모든 일들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And finally, she said, "And you had a striped tie-on with a red stain on it." That just blew me away. I didn't know how to deal with that. 이것을 끝까지 추적한 사람이 있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브루스 그레이슨. 그는 40년간 이 질문 하나에 모든 것을 바쳤다. 그가 직접 만나 기록한 임사체험 사례는 1000건이 넘었고, 그 증언들은 이상하리만치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But I think the important part of near-death experiences is what they tell us about this life we're in now. 죽음 너머. 임사체험이라는 말이 처음 학계에 등장한 것은 1975년이다. 의사 레이먼드 무디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증언을 모아 책으로 펴내면서였다. 그러나 이 경험 자체는 인류의 기록이 시작된 이래 꾸준히 존재해왔다. 플라톤의 저서에도, 중세 유럽의 문헌에도, 티베트 사자의 서에도 비슷한 묘사가 남아있다. 브루스 그레이슨이 주목한 것은 바로 이 시대를 초월한 반복이었다. 서로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묘사하는 장면은 이상하리만치 겹쳤다. 어두운 통로를 지나는 감각, 그 끝에서 만나는 강렬한 빛, 몸에서 빠져나와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경험, 그리고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하나의 감정, 두려움이 아니라 설명하기 어려운 평온함이었다. 문화권마다 표현은 달랐다. 서구권에서는 터널을 묘사했고, 다른 문화권에서는 강이나 문을 말했다. 종교적 배경에 따라 만나는 존재의 이름도 달랐다. 그러나 그레이슨이 수십 년간 사례를 쌓으며 확인한 것은 형태의 차이보다 본질의 수렴이었다. 어디서 왔든 무엇을 믿든 그 경험의 핵심은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 그는 이 현상을 측정하기 위해 임사체험 척도를 개발했다. 16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지금도 임사체험 연구의 표준 도구로 쓰인다. 감각의 선명도, 시간의 왜곡, 삶의 되돌아보기, 빛과의 조우. 항목들은 체험자들이 반복적으로 보고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신비 체험을 수치로 다루려는 시도 자체가 낯설었지만 그레이슨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믿음의 영역으로 두는 대신 연구의 대상으로 끌어오는 것. 그렇게 수집된 사례들 앞에서 그가 마주한 질문은 하나였다. 이 경험들이 단순한 뇌의 반응이라면 왜 이토록 일관된 방향을 가리키는가? 그들이 본 것. 임사체험 연구에서 가장 논쟁적인 지점은 유체 이탈이다.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몸 밖으로 나와 자신을 내려다봤다는 증언. 이것이 환각이라면 설명이 된다. 그런데 설명되지 않는 사례들이 있었다. 그레이슨이 직접 목격한 일이었다. 당시 인턴이었던 그는 어느 날 저녁 대기실에서 식사를 하다 넥타이에 스파게티 소스를 흘렸다. 환자를 만나야 했던 그는 가운으로 얼룩을 덮고 병실로 향했다. 그날 밤 약물 과다 복용으로 실려온 환자 홀리는 심정지 상태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다음 날 의식을 되찾은 홀리가 그를 보며 말했다. 선생님, 어제 넥타이에 소스가 묻어 있었죠. 그레이스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홀리가 그 얼룩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얼룩은 홀리가 있던 병실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대기실에서 생겼고, 병실에 들어설 때는 이미 가운 안에 가려져 있었다. 이런 사례는 그녀뿐만이 아니었다. 심정지 상태에서 소생된 환자들이
자신이 의식을 잃은 동안 수술실에서 벌어진 일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의료진이 사용한 기구의 위치, 오간 대화, 자신의 몸 위로 움직이던 손의 방향. 그 내용들이 실제와 맞아떨어졌다. 눈을 살짝 떴다거나 어렴풋이 들었다는 식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진술들이었다. 그레이슨이 주목한 것은 살해의 정확도뿐만이 아니었다. 뇌 활동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기억이 형성됐다는 사실이었다. 기억은 뇌가 활동할 때 만들어진다는 것이 신경과학의 전제다. 그런데 그 전제가 들어맞지 않는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쌓이고 있었던 것이다. 환각이라면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환각은 없었던 일을 만들어낸다. 이 사례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의식 그 너머. 심정지가 발생하면 뇌의 전기 신호는 빠르게 사라진다. 심장이 멈춘 후 10초에서 20초 사이 뇌파는 평탄해진다. 의학적으로 이 상태는 뇌 활동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꿈도 없고 감각도 없고 기억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신경과학이 오랫동안 전제해온 방향이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경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뇌파가 평탄했던 바로 그 시간 동안의 일을. 게다가 그 기억은 흐릿하거나 단편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선명하고 또렷했다고 많은 체험자들이 증언했다. 뇌가 꺼진 순간에 의식이 더 확장됐다는 것이다. 반론은 당연히 있었다. 산소 결핍이 뇌의 환각을 일으킨다는 설명, 임사 상태에서 분비되는 엔도르핀이 평온함의 감각을 만든다는 가설, 뇌가 완전히 꺼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폭발적인 활동을 한다는 추측까지 모두 그럴듯했다. 그러나 이 설명들은 하나의 지점에서 막혔다. 환각과 산소 결핍은 없었던 장면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설명하지 못했다. 수술실의 대화, 의료진의 움직임, 멀리 떨어진 공간에서 벌어진 일. 그 내용들이 사실과 맞아떨어졌다. 이 역설 앞에서 하나의 가설이 제시됐다. 뇌가 의식을 만들어내는 기관이 아니라 의식을 걸러내는 필터일 수 있다는 것이다. 평소 우리의 삶은 어두운 창고 안에서 손전등 하나로 일부만 비추는 것과 같다. 뇌라는 손전등이 향하는 방향만 보이고 나머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심정지 상태에서 그 손전등이 꺼지는 순간 창고 전체에 불이 켜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제한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더 넓은 의식이 드러난다는 가설이었다. 물론 이것은 확정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다. 그러나 그가 지적한 것은 반대편 전제 역시 마찬가지라는 점이었다. 뇌가 의식을 만든다는 것도 아직은 이론일 뿐이다. 신경과학은 뇌의 어느 부위가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지는 밝혀왔지만 뇌의 활동이 어떻게 주관적 경험으로 전환되는지는 아직 설명하지 못한다. 철학자 데이비드 차머스가 의식의 어려운 문제라 부른 그 간극이다. 1000건의 사례가 가리키는 것은 그 간극이 생각보다 훨씬 넓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파노라마. 죽음 이후 그곳에서 본 것을 묘사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달랐다. 압도적인 빛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눈이 멀 것 같았지만 서서히 편안함이 느껴졌죠.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저는 음악이 들려왔어요. 이제껏 들어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웠고 마치 우주의 소리 같았어요. 종교가 있는 이들은 자신이 믿어온 존재를 만났다고 했고 신을 믿지 않았던 이들은 그것을 신성한 빛 혹은 근원이라 불렀다. 이름은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말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이 세계보다 더 실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이다. 임사 체험자들이 공통적으로 보고하는 현상 중 하나가 인생 되돌아보기다.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의 전생애가 한순간에 펼쳐지는 경험이다. 기억의 재생이 아니다. 체험자들은 자신의 삶을 마치 외부의 관찰자처럼 바라봤다고 말했다. 자신이 했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감정을 남겼는지 그 감정까지 고스란히 느껴졌다고 했다. 기록된 한 사례에서 체험자는 8살 때 어느 오후를 다시 경험했다고 증언했다. 평생 기억조차 못했던 순간이 그대로 펼쳐졌어요.
그 장면이 얼마나 선명했냐면 그 자리에 있던 모기의 숫자까지 셀 수 있을 정도였어요. 기억이 아니라 마치 내가 거기에 있던 경험 그 자체였죠.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이 있다. 심판이다. 종교가 오랫동안 말해온 사후세계의 핵심은 삶에 대한 평가였다. 선한 자는 천국으로, 그렇지 않은 자는 지옥으로. 그 전제 위에서 죽음은 두려운 것이 되었다. 그러나 수집된 사례들에서 심판은 등장하지 않았다. 체험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친 영향을 고스란히 느꼈지만 그것을 평가하는 존재는 없었다. 비난도 없었고 처벌도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그들이 공통적으로 묘사한 것은 이해였다.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의 맥락으로 보이는 감각.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선택이 어디로 이어졌는지가 판단 없이 보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종교가 수천 년간 말해온 사후세계의 그림과 충돌한다. 심판이 없다면 천국과 지옥의 경계는 어디에 있는가? 두려움으로 가르쳐온 죽음이 실제로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 무엇을 배워온 것인가? 돌아온 자들. 임사체험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변화가 있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졌다.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망이 줄었다. 타인의 감정에 더 민감해졌다. 수십 년간 추적한 사례들에서 이 방향은 일관되게 반복됐다. 기록된 사례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었다. 평생 독불장군으로 살아온 사업가가 있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삶의 전부였던 사람이었다. 심정지로 쓰러졌다가 돌아온 그는 달라져 있었다. 사업을 정리하고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뇌 손상을 입은 것이 아닌지 걱정했다. 정작 그는 말했다. 이제서야 처음으로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 내가 무엇을 보지 못하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었죠. 무신론자였던 의사도 있었다.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고 사후세계를 미신으로 여겼다. 임사체험 이후 그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설명할 언어를 찾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신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임사체험의 내용은 사람마다 달랐다. 본 것도, 느낀 것도, 만난 존재도 전부 달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그 경험 이후 삶의 태도가 바뀌는 방향은 놀랍도록 일치했다. 더 많이 갔거나 더 높이 오르려는 방향이 아니었다. 타인을 향해, 현재를 향해, 연결을 향해 움직였다. 죽음에 가까웠던 경험이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놓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질문이 있다. 왜 방향이 언제나 같은가? 배경도 다르고 경험의 내용도 다르고 돌아온 이후의 삶도 다른데 변화의 방향만은 수렴한다. 그것이 심리적 반응이라면 왜 그 반응은 항상 같은 곳을 향하는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었다. 그곳에서 돌아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이후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논쟁은 수천 년간 지속되었고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죽음 이후를 살아서 증명할 수 있는 인간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한 것은 사랑과 연결, 그리고 지금 이 삶의 소중함이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리고 그 문턱을 넘었다 돌아온 이들이 바라보는 가치는 놀랍도록 동일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중요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애프터 라이프와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았다. 브루스 그레이스는 40년의 연구 끝에도 사후세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하지 않았다. 그것이 이 연구의 한계이기도 하고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믿음을 전파하려 한 것이 아니라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을 기록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이 가리키는 방향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것이었다. 내가 의식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이론이다.
우리는 그것을 사실처럼 받아들여 왔을 뿐이다. 1000건의 사례는 그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자리에 놓여 있다. 사실 인간은 죽음에 대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 죽음을 설명하는 언어는 넘쳐나지만 그 언어들이 실제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한다. 종교도 과학도 철학도 각자의 방식으로 죽음 앞에 섰다. 그러나 죽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어쩌면 죽음에 대해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삶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는 첫 번째 질문일지도 모른다.